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룹 내 8개 상장사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대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해마다 2억 원어치 카카오 주식을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고 경영 성과에 책임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승인을 받겠다고 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승원 기자입니다.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해 보완 요구 서한 CRL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현장 실사나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승인이 불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HLB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 임상을 진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미비가 승인 불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가운데 백인 임상 비율이 높았던 주요 사이트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로 실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파트너의 문제인 만큼 항서제약과 협의해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간암 신약 승인 준비로 미뤘던 다른 적응증의 글로벌 임상 3상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리보세라닙에 관하여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항서제약 측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는 만큼 항서 측과 빠르게 협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약 출시에 전념하느라 다소 미뤘던 다음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3상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승인에 도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연내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문제 해결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길게는 30개월 이상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짧게는 수개월 정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 한편 기대했던 간암 신약의 승인이 불발되면서 HLB그룹의 9개 상장사 주가는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에 그룹 내 8개 상장사들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룹주 시가총액 5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김대연 기자입니다. 밤새 HLB의 간암 신약 승인 결과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 돌아온 건 무더기 하한가 성적표였습니다. 오늘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HLB 그룹 내 상장사 모두 일제히 하한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맙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신약허가 불발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곧바로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HLB 종목 토론방에는 진양군 회장의 자신감을 믿었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3월 13만 원에 근접했던 HLB 주가는 현재 6만 7,1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HLB그룹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HLB 승인 불발 소식이 전체 바이오주 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를 앞두고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 등 국내 주요 제약 기업들이 오는 23일 초록 전문을 공개하는 만큼 반등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로 발표를 하는 업체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LB의 승인 여부랑 이제 별개로 보고, 물론 신약 승인이 어렵긴 하지만 펀더가 있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는 FDA가 지적한 문제를 수정 보완해 신약 승인 여부를 다시 요청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지난 68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대체 거래소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동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주식 거래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새롭게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퇴근을 한 직장인 혹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투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대체 거래소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반응은 좋은데 지난 9일 나온 이 세부 운영 방안을 놓고 이 증권사들이 좀 불만을 털어놓고 있던데 그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출범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거래 시간이 현재는 3시 20분에서 3시 30분으로 10분인데 이게 네. 5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분의 시간에도 다수의 기관, 해외 투자자 주문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주문 자체를 체결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리스크와 더불어 종가 관여 등의 규정 준수를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현 상황에서 실거래 시간 5분 증대에 따른 실익보다는 변동성 확대, 주문 오류 등 투자자의 집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분명히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가 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이유는 ATS의 실거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외에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주문 오류로 투자자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책임은 증권사만 지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투협 측에서도 현재 이러한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KRX와 넥스트레이드 회원사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증권사들 불편을 좀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그동안 이 대체 거래소 출범을 둘러싸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이 최선 집행 의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어부터 생소하시고 또 어려울 텐데요. 먼저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까요? 삼성전자 한 주를 팔거나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았을 때 증권사는 가격과 수량, 그리고 거래 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호가를 제출해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서도 증권사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최선 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문제는 논란이 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해법이나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지난 9일 이 ATS 세미나 관련해서도 역시나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TS 시스템을 꾸리고는 있지만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아예 시간대마다 특정 거래소를 지정해서 거래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선 집행 의무와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현재 코스콤을 비롯해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큰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최선 집행 의무를 위해 스마트 오더 라우팅, 일명 SOR이라는 자동화 주문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기술이 필요한 만큼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다 보니 업계나 시장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체 거래소가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기존 거래소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 증권가에서는 증권형 토큰, 가상자산 거래 등 거래소가 하지 못했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현행법상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감시 그리고 청산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독립을 통해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대체 거래소가 주문 유형 다양화라든지 속도, 서비스 첨단화 등에 나서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우리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미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중고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이 수억 원대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센트랩의 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1호 단지가 될 것으로 유력합니다. 제초안은 집을 팔지 않고 살아도 1인당 얻은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조합원 1명당 1억 6천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초안 부담금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통계로 산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1억 6천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동 한동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으면 돼요. 가장 높을 때의 계산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내고 지금 떨어졌다는 우려했던 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제초안법 개정으로 부담금 대상 단지와 평균 부과액이 줄어들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입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 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억 원대의 통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이 7억 원이 넘고 성동구의 아파트도 4억 원대에 달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초안 통지서를 받으면 5개월 안에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종부세처럼 분납할 수 없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고금리와 공사비급 등으로 혼란에 빠진 재건축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죠. 부과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금액과 관련돼서는 차지해 두더라도 물리지 않았던 단지들이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이제 물리게 된단 말이죠. 정비 사업에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가 빙하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될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장 힘을 준 건 저출생 문제 해결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했고 관련 수석실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R&D 예비 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도 주문했습니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통상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취약계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확대 등 약자 복지에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5대 재정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과제를 언급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8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이 그동안 이제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왔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왔는데 이걸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 이렇게 설명드리면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에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도로, 철도, 공항 같은 SOC 사업뿐만 아니라 R&D 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예타 기준이 까다롭고 조사에도 최소 반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촌각을 다투는 기술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양자기술 사업, 차세대 통신 필수 기술인 저궤도 이송통신 사업 모두 지금 예타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에 정부가 예타 폐지라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 좀 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왔는데 네. 이걸 없애면 좀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 15년간 R&D 예타 제도를 통해 130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때문에 예타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걱정인 건 빠듯한 나라 살림인데요. 네, 화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도 1년 전보다 21조나 확대돼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예타가 폐지되면 부처 간 중복 지원이 많아지고 브로커가 난립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범부처 차원의 사업 심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 평가를 강화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새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이 저출생 문제도 있고 지금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나선 판인데 이 나라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재원이 정해져 있는데 뭐 정부의 특별한 묘안이라도 있는 겁니까? 사실 별다른 묘안은 없습니다.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 지출을 지난해보다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협업 예산입니다. 기존에는 19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젠 그 틀에서 벗어나서 R&D, 저출생, 청년, 일자리 등 주요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서 현재 남아돌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협업 예산은 당장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도입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을 보면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협의체도 만듭니다. 이 협의체에서 사업별로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요. 저성과 사업은 구조조정해서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하고 유사 중복 사업도 조정합니다. 하지만 협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된 바가 있었고요. 또 재정당국은 매년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왔지만 쓰지 못한 예산이 남거나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 비효율적인 예산을 덜어내는 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 됐는데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른바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관세를 내리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먹거리 가격이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지난달보다 33%나 올라 개당 3,000원을 넘어섰고 배 가격도 17%나 뛰었습니다.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양배추, 당근 등에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어항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과일과 채소류 중심의 불안한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거리 부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OECD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할당 관세 자체가 일단은 일시적 가격 안정화에는 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서술을 했지만 농축수산물 생산자 자생력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할당 관세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이 반복 시행되면 오히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이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차라리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해 자율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혁신적 기술 융합은